자, 이번 시간에는 29페이지죠.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안 된다. 채무자가. 그럴 때는 이 점유자가 당해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권리를 우리는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 유치권은 그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당해 목적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걸 우리는 유치라고 해요. 자, 이러한 유치권은 어떤 성질이냐 하면 그 요건 있죠. 그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의 발생은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채권을 안전하게 하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담보물권이니까 이 담보물권에는 통유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이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보통 4가지죠.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첫 번째는 부종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반성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물상대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종성이란 것은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할 때만 담보물권이 성립한다. 즉 채권자이어야 담보물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부종성이라고 해요. 채권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채권을 보통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채권이 담보에 의하여 보호가 된다. 담보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수반성이라는 것은 이 피담보 채권이 부종성 때문에 존재해야만 담보물권을 성립하니까 만약에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다른 타인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담보물권도 함께 수반해서 이전돼야 합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과 함께 수반하여 이전되는 성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이런 성질을 우리는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담보물권은 말 그대로 물권이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죠? 그 물건 자체가 만약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그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물건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 가치에 관한 채권을 취득한다면 이때 그 물건 대신에 권리로 발생된 그 권리 위에 담보물권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는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해요. 물건 위에 있던 담보물권이 대신하여 권리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성질, 이걸 대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즉 담보물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자 가지고 있는 채권의 우선 변제를 보호하는 것이죠.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가 자기의 채권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담보물권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물상대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당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는 성립된 담보물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일부 채권을 변제했다 하여 담보물권이 줄어든다든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성질이다라는 의미에서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4가지가 보통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인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 통유성이 존재하게 되고 다만
우리 민법에서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그렇다면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물상 대위성이 난 성질은 여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치권에는 담보물권의 통유성 4가지 중에 3가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험에 가끔씩 출제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유치권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이 성립 요건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5가지 성립 요건을 우리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이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인의 물건은 타인성,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계속해야 합니다. 점유. 자, 이때 이 점유를 계속할 때 점유는 점유 개시 당시에 적법한 점유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불법 점유일 때는 아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유라는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뭐 직접 점유를 하든 또 간접 점유를 하든 무방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어요. 직접, 간접 점유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점유를 하고 있는 그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의 발생. 이때 이 채권의 발생은 이 물건에 관하여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결련관계라고 하죠. 즉 물건과 채권 발생 사이에 밀접한 관계, 이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결련관계의 존재. 네 번째, 발생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4가지는 적극적으로 존재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요. 5번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러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유치권 배제하기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유치권 배제하기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래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 성립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이 법적 성질은 임의 규정, 즉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임의적이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러한 5가지 성질을 갖추면 우리 법에 정의는 이 5가지입니다.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부동산일지여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뭐냐? 법정 담보 물건의 성질.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 성립이 당연히 발생하도록 했기 때문에 등기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의 내용이 뭘까? 유치권의 내용이란 말은 뭐 유치권의 효력이라고도 하겠죠. 이 유치권의 내용에는 유치권자가 권리를 갖기도 하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개관해 두시는 게 좋겠죠. 보통 권리는 한 7가지가 되네요. 의무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죠. 그걸 우리 교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되겠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본 강좌에서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에는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유치효라고 합니다. 2번째,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 3번째,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변제 충당이란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하지 않으면 유치권자인 채권자가 당에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다 신청해가지고 말입니다.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그리고 만약에 가치가 더 많이 가져갈 우려가 있으니까 법원을 통하게 하게 하고, 이때 법원에서는 감정을 통해서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래요, 채무자한테 돌려주라 그러죠. 이런 절차에 통해서 간이 변제 충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즉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열매요, 그것을 자기의 채권에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그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과실이 물건이라면 자기 채권에 충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매를 통해서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으로 바로 자기 채권에다가 충당하라, 이런 뜻으로서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치권자가요, 유치물에 투입한 비용 등이 있겠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비용은 받아내야겠죠.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비용 상환 채무권을 인정합니다. 여섯 번째는 당해 그 물건의 가치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보존을 위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요. 이 일곱 번째 요소는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파산법에 있는 권리입니다. 당해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즉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그 물건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야 되지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이 물건은 유치권자가 변제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 잉여분에 관해서 파산재단에 집어넣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는 보통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별제권. 그래서 이 7가지 권리가 유치권자한테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무요. 의무는 두 가지인데 크게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즉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자기가 보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통 우리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두 번째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면 안 되고요. 또 채권자 자신의 채무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 의무를 사용 금지, 대여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의무다, 이렇게 하죠. 사용하면 안 된다, 대여하면 안 된다, 담보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의무를 그러면 의무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떡할까? 그렇죠. 예를 들면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한테 큰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채무자는 그 유치권자한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서 즉시 소멸시켜 볼 수 있습니다. 행사하게 되면 즉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래서 채무자에게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인데 유치권 소멸 원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유치권자가 어떤 경우에 유치권을 상실하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원인, 사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치권의 대상인 그 물건이 멸실되면 유치권을 소멸하겠죠. 원칙적으로. 또 국가가 수용해버리면 소멸합니다. 공용진수. 또 혼동이 되면 소멸하고요. 재판에서 몰수해버리면 소멸하죠. 그리고 유치권자 스스로 포기해도 소멸합니다. 그 외에요.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해버리면 유치권도 소멸하죠. 부종성 때문에, 그죠?
또 대물 변제했다든가 공탁, 상계 등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전부 다 소멸합니다. 물론 채권이 소멸시효에서 소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역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요, 우리 여기서 봤던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버리면 즉시 소멸하죠. 이것도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를 상실해버린다. 그러면 상실하는 순간에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점유 상실하면. 다만 이 점유 상실의 원인이 침탈로 인한 경우에는 침탈,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자에게 점유권에 의하여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여 유치권자가 만약에 회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치권자. 자, 요 내용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채무자가 유치권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없애주고 상당한 담보를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유치권을 소멸시켜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담보 제공과 함께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유치권자가 여기에 승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있어야 소멸한다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자,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채무자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이 성질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멸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소멸시켜 주시겠습니까? 청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좋습니다. 내가 소멸시키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요, 여기에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이 청구권은 청구를 하는 즉시 소멸하죠.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즉시 소멸한다. 그렇다면 이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바로 법률관계인 유치권을 없애버리는 그런 관계를 형성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전에서 보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소멸되는 모습으로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유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하고 또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 청구했을 때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청구하는 이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즉시 소멸합니다. 이에 반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했을 때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소멸한다라는 면에서 순수한 청구권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했어요. 성질을.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유치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에 있어서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들이다. 그죠? 제도들이다. 제도. 저당권. 저당권의 내용은 채무자나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면서도 그 위에다가 그 부동산 위에다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우선 변제권을 채권자한테 인정해 주며 그 물건을 관념적으로 지배하라라고 인정해 주는 이러한 권리가 바로 채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도 역시 제한물권으로서의 타물권이고요. 그리고 약정 담보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저당권, 이것은 약정 담보물권의 내용이다.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통유성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모두 다 있습니다. 다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성립은 어떻게 하면 성립시킬 수 있는가? 성립 요건은 당연히 돈 받을 피담보되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담보되는 채권 이게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정담보물권이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계약을 통해서 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186조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것이죠. 등기요. 반드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 이유는 그 대상물이 뭐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거나 지상권이거나 전세권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이걸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 위에 저당권 설정, 지상권, 전세권을 위에 저당권 설정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계약 당사자는 물론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3자를 우리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칭합니다.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제3자로서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 그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을 성립시킨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내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경매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나지 위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자는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저당 목적물인 토지 위에다 건물 지역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그럴 때 그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는 토지만을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또 만약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물권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다만 저당권은 당의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점유는 할 수 없으므로 반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혹은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침해자가 위법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저당권자한테 손해까지 발생시켰다고 하면 이때는 저당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그 저당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즉시 변제를 저당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한테 변제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변제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저당권 설정자가 만약에 저당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 저당물의 가치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담보를 더 많이 보충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는 나중에 기본 강의에 가서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당권의 소멸 현상은 어떤 경우냐, 결국은 저당 목적물이 매실되거나 또 저당권자가 저당을 포기하거나 혼동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됨으로써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게 되면 이때는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한다든가 또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가면 근저당과 공동저당을 설명하고 있죠. 이때 그 특성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이 피담보 채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채권요. 이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 그러한 내용의 거래행위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특성이 불확정되어 있는, 불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란 거죠.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가서 확정하는 거예요. 장래에 확정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증감, 변동, 불특정되어 있으니까 이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채권이 0원이 되더라도 이때는 이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뭐냐 하면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성질이 완화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부종성이란 말은 피담보 채권인 돈 받을 권리가 채권자에게 존재하고 그 채권이 존재할 때만 담보물권인 저당권이 성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소멸해버리면 0이 돼버리면 0원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 보통의 저당권은. 그런데 이 근저당권은 그 성질 자체가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고 있다가 약정된 그 어떤 특정 시점에 가서 장래에 가서 확정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감 변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0이 됐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장래에 확정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바로 부종성의 완화다. 이 성격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근저당에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 하면 두 번째는 당의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나중에 확정될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미리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정하고 그 정해진 금액을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그 정해진 금액을 뭐라 하냐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최고액. 뭐 채권 대신에 채무에도 좋겠죠. 피담보 채권이니까 채무의 최고액을 이것을 합의로 근저당 설정 계약 당시에 정해야 됩니다. 설정 당시에 합의하여 정하고 이것을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채권 최고액 혹은 채무 최고액은 바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나중에 확정된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 미리 당사자끼리요. 이 부동산, 즉 근저당권의 대상 목적물인 부동산으로부터 경매를 한다면 우선 변제받을 금액은 이만큼 하겠다라고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채권 최고액이라 하고 그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범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근저당권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 내용을 꼭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권이란 것은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이 동일 채권이 바로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이 채권을 위해서 여기에 부동산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수개의 부동산, 이 부동산의 개수와 만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동일한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요.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는데 그 개수는 바로 그 부동산 개수만큼 일치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담보되어진 이 피담보 채권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그러니까 수개의 저당권으로부터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되겠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공동저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 부동산 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은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표시를 등기부에 하죠. 이걸 보통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합니다. 등기부상에. 그래 되면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이 만들어지고 그 저당권은 이 동일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채권의 안정장치를 보다 강화시켜 놓겠다. 강화. 이게 바로 공동저당권이다. 자, 그 저당권의 가장 본질적 중에 공동저당권의 모습은 이겁니다.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 위에 개별적으로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고 그 저당권 등기부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공동저당의 취지의 등기를 해놓고 동일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공동저당권이라 한다. 이렇게요. 이러한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공동저당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있는 저당권을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받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동저당권자가 순차적으로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각각 부동산을 경매해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아 나가는 것도 보장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배당받을 수도 있고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배당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행 선택권이 공동저당권자한테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의 채권이 보다 더 강하게 담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공동저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물권법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문 과정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계약법을 중심으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